올해는 이래저래 쉽지 않은 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생들은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방학을 보냈고 비가 억수로 퍼붓는 틈에 물난리가 나는 지역들이 참 많았죠. 말 그대로 집에 꼼짝없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다는 분들이 많았죠. 실내에만 있으니 아무래도 처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시계 초침은 멈추지 않고 사람들은 각자 그리고 같이 올해의 난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 소통하거나 수재민을 위한 온라인 성금에 동참하거나 가상 콘서트 입장에 야광봉을 흔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만 머무르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온라인으로 연결 또 연결됐습니다. 유지앤더시티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힘이 되고 오프라인만큼 찐한 온라인 경험을 통해 살아있다는 감각을 잊지 않고 공유해야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꿈꾸는 밀레니얼, Z세대들의 공간, 기술과 트렌드를 전하는 이곳은 유지앤더시티입니다. 도시의 밤이 깊어가는 수요일 유지앤더시티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가연이고요. 안녕하세요, 나너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부스에는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와 계신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쉐어링 스타트업 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변성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게스트 성윤님께서 카쉐어링 업체에서 일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요새 또 최근 대세죠. 맞습니다. 이제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네. 이제 뭔가 그런 집을 쉐어하는 것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카쉐어링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새 엄청 많은 것들을 쉐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카쉐어링이 초반부터 많이 활성화된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이제 코로나로 사람들이 좀 밖에 안 나가는 그런 흐름이 있긴 한데 카쉐어링 쪽은 좀 코로나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코로나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긴 했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코로나 초반에는 이동을 거의 안 했으니까 조금 지표 같은 것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요새는 다시 국내 여행 같은 수요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희 카쉐어링 쪽에서도 다 수요가 계속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일반적으로는 다 안 될 것 같다 했지만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긴 진짜 이제 신혼여행도 해외가 다 막혀서 제주도. 다 국내로 간다고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카쉐어링이나 뭐 렌터카나 이쪽이 훨씬 더 잘 되고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꽤 많이 생각보다 많이 다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와. 집 쉐어링하는 업체는 엄청나게 타격을 입어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카쉐어링 업체는 타격을 그다지는 받지 않았다. 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신기했어요. 예. 진짜 신기하네요. 나노님이 또 베스트 드라이버시잖아요. 제가요? 나노님도 굉장히 카쉐어링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얼마 전까지는 되게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용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게 되면서 구입을 하시면 저희 떠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맞아요. 하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20대나 30대 초반 이용자가 많겠어요? 네, 보통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대학생이 제일 많지 않아요? 아닌가? 그렇죠. 대학생분들이 그쵸? 많고. 네. 네. 와, 너무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 네. 일단 간단하게 저희 한번 오프닝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지금 좀 우울한 수익들이 많았잖아요. 네. 막 학교도 갑자기 다시 좀 이제 등교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고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좀 이럴 때 다들 좀 어떻게 지내시고 있으셨는지 좀 간단한 근황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야외 활동을 자제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저는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온라인으로밖에 소통하고 여가를 즐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윤님은 어떠세요? 저는 요새 집에 있거나 전 작업실을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개발이나 이런 거 하는 작은 방, 정말 작은 방인데 그런 방에서 그냥 사실 그러라고 만든 작업방 아닌데 막 넷플릭스 보고 이제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좀 많이 있다가 요새는 뭐 조금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집에 있는 시간이 확실히 많아지고 밖에 돌아다니는 시간이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확실히 하네요. 너튜브도 하고 있으세요? 뭐 시작은 했는데 요새는 못 하고 있는데 그냥 영상 2개 정도만 있고 와. 교육 같은 거 뭐 동기부여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만 있어요. 끝나고 바로 봐봐야겠네요. 네. 얼굴 안 나오고 그냥 화면만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는 네, 그런 설명만 형태가. 나오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게 또 최근 너튜브 트렌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뉴즈 앤더 시티 오늘의 일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테키테키이십니다. 네, 지난번에는 테크 마술사 이준영님이 코너에 초대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세계입니다. 성윤님을 특별 게스트로 모신 만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무엇인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건 무엇이고 어떻게 서로 소통할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렵긴 한데 막막하지만 재밌을 것 같네요. 되게. 네, 그러면 일단 성윤님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죠? 네. 이제 뉴즈앤더시티 DJ들은 다 인생 여행, 추억 여행 한 번씩 하고 왔거든요. 이제 성윤님도 테키테키 스통에 학생이었던 시절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윤님의 학창 시절은 어땠나요? 뭐 저는 고등학교 때는 뭐 그냥 문과생이었고 대학교 때 경영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전공이랑 매우 좀 다른 편인데 처음에 경영학과 들어갔을 때 마케팅이나 뭐 광고, 홍보 이런 것들 관심이 많았다가 그 막 광고 동아리 같은 데도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디자인 공부를 해볼까? 안 해본 거 해보자라고 디자인을 해보고 와. 영상 해보고 와. 근데 애프터 이펙트 너무 어렵다. 맞아. 일러스트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막 그러다가 광고보다는 좀 다른 것들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계속 했었고요. 운이 좋아서 공기업 계약직 같은 데서 잠깐 또 일을 했는데 그 공기업에서는 어떻게 일하는지 알 수 있었고 저는 이제 공기업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게 좀 그렇게 즐겁다라는 생각은 안 했고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광고 동아리를 했다고 했는데 아는 형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 있다고 해서 저도 그 동의해서 그 창업을 잠깐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유명한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초창기에 펀딩 한번 했었고 그때는 그냥 물건 아이디어 상품 만들어서 그 중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떼왔는 건데 그때 막 연예인분들 좀 사용해서 되게 기분도 좋고 그랬었어요. 와. 근데 그러다 보면 그때까지 제가 되게 운영 쪽이나 이제 광고 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평생 살면서 이 일을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사실 경영학 전공이긴 한데 이제 통계학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데이터 공부를 진짜 할까라고 생각해서 4학년 1학기부터 데이터 공부를 했어요. 약간 저는 학교는 한 5, 6년 다녔거든요. 꽤 오래 다녔는데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알파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파고 진짜 장난 아니다 이래서 다 대학원 가야 되겠다 이랬는데 저는 그때 지금 알파고로 다들 대학원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2년 후에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인력이 배출될 것이고 시장에서는 그러면 그게 과연 계속 수요가 많아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대학원은 안 가고 그냥 바로 실전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원 같은 데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고시텔에서 막 공부만 엄청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 과정 끝나고 나서는 개인 공부하다가 이제 카메라 어플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취업을 했는데 공부할 게 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 사용자가 1000만 명인데도 막 그 데이터 플랫폼이 막 엄청 체계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제가 바닥부터 하는 경험을 하면서 사수도 없었어요. 그냥 사수 없는데 사수 없으면 다른 회사 같은 직군에게 여쭤보고 그분은 미팅 한번 괜찮으시면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미팅하고 그렇게 1년 넘게 좀 근무하다가 막 퇴사를 한번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4개월 동안 취업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부족한 게 있다 해서 개발 블로그도 그때부터 좀 시작해서 지금은 개발자 블로그인데 하루에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파워 블로거시네요. 네, 약간 개발에서 좀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제가 계속 또 글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4개월 동안 진짜 그 24시간 독서실 예약하고 오전에 PT 받고 오후에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뭐 새벽 2시까지 하다가 집에 가고 그걸 한 3, 4개월 동안 했는데 와. 그때 공부했던 게 정말 많은 기초가 돼서 지금 더 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요새는 약간 그 전에는 제가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는데 요새는 회사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하면서 팀 리딩하고 있는데 요새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것보다 팀원들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그리고 제가 화법이 상대방에게 기분이 언짢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좀 더 팀 자체를 성장시킬까? 뭐 이런 고민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시텔에 계신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은 다행히 원룸으로 나와서 네. 작업실도 있고 이제 와, 나쁘지 않으세요? 엄청 성공했네요. 작업실까지. 그렇죠. 작업실까지 있고. 그런데 너무 멋있는 게 네. 나의 성장에서 이제는 팀의 성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확장이 된 거잖아요. 성장의 확장이. 그 부분도 너무 멋있고 문과에서 경영학. 거기서 스타트업도 했다가 뭐 디자인도 광고 동아리 배웠다가 이렇게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된 게 그 어떻게 보면 다 도전의 연속이니까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보통은 아마 4학년 1학기 때 이게 커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괜히 그 나이 때는 다들 이제 취준을 하니까 내가 빨리 내 진로 정해서 가야지 하고 고민을 할 수도 있었을 시기일 텐데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도 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4학년. 선견지명 있으셨네요. 5학년까지 다녀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6학년까지 다녔는데 약간 그래도 충분히 저는 그런 내가 뭘 하고 싶은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잡았으니까 이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서 막 요새도 막 대학생분들이 상담할 때 진짜 뭐 하고 싶으세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와, 저도 성윤님처럼 4학년 1학기 때 이제 복수전공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신문 방송 쪽으로 꿈이 생겨서 딱 그때 4학년 때 그때 저도 신문방송학과를 복전하면서 이제 저도 5학년 다니고 이제 아나운서가 됐죠. 그래서 뭔가 되게 공통점 있는 것 같은. 그러게요. 약간 열심히 네. 자신의 고민을 실현했죠. 나노님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죠. 저도 전공을 중간에 원래 순수 미술을 하다가 뭔가 좀 더 실용적인 걸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저도 이제 디자인 쪽으로 전공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기를 저는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게 더 지금 하는 거에도 더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와. 계속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되게 실천을 되게 잘 하신 케이스가 아닌가. 네. 요새도 그런 고민 많이 해서 내가 한 10년 뒤에 뭐 할까 이런 거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막 요새는 교육을 하는 게 좀 더 나한테 잘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계속 방향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 것들도 네. 고민하고 저는 나중에 15년 후에는 막 바 같은 거 하나 차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아. 있어요. 성수동에서 되게 영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동네 하나 하프레니까. 괜찮은 네. 곳 있는데 네. 거기 가도 이런 바라면 나도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저희랑 다 좀 비슷한 과이신 것 같은데. 네, 다 도전하는 개척자들. 그런 게 재밌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윤님 같은 개발자가 굉장히 귀한 게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글을 잘 쓰는 개발자가 정말 레어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PM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개발자들의 말을 대중에게 전하는 가운데산 역할이 있으신 건데 성윤님은 그걸 정말 문과 출신이시니까 다 글로 풀어내시고. 그게 되겠네. 네. 그러네요. 맞아요. 글을 빡세게 쓰고 일단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시 해가지고 완전 그 공대에 나오시고 그런 분들이 커뮤니케이션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제가 막 얘기해드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배려하시면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막 그 화법 컨설팅 같이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끔씩 멋있다. 말을 너무 세게 합니다.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와. 아니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문과생 출신 개발자이기 때문에 더 스페셜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되게 생소한 직업인데 저희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설명을 쉽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저희가 짐작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왠지 영화에서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처럼 뭔가 막 분석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인데 현실은 분명 그렇진 않을 테니까 우리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새 저희 삶에는 데이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워치 같은 거 있으면 저희 심장 박동수나 뭐 얼마나 걸었는지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단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기업에서는 이제 회사마다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뭐냐라는 정의가 좀 다르긴 한데요. 데이터 분석가라고 불릴 수도 있고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라고 불릴 수도 있고 리서치 엔지니어 되게 다양하긴 한데 핵심은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이제 비즈니스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쉐어링이니까 카를 어떤 사람들이 차량을 빌리고 뭐 쓰는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좀 많이 찾아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현황을 좀 파악해서 지금 우리의 지금 뭐 어디에서 갑자기 매출이 오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하면 예측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미래에 어떻게 수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새는 또 다른 트렌드도 있는데 약간 사람들이 노동하거나 이런 그 직접 일하는 것들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요새 AI나 뭐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좀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단순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하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예를 혹시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라고 하면은 그것도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이게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런 거 분류를 하는 거는 사람은 되게 빠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만약에 1000만 개를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그럼 1000만 장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분류해주는 모델이라는 그런 뭐 인공지능이 있다라고 치면은 그거를 그냥 1000만 장을 그냥 너가 다 돌려줘 이러고 저는 그냥 나가서 좀 쉬다가 오면은 그 결과를 받아주고 그게 얼마나 뭐 정확도가 100%진 않을 거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제가 뭐 1000만 개를 볼 시간보다는 그 추려진 걸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노동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적의 이제 업무 효율, 최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이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전 재밌게 봤던 게 인공지능의 경우 아까 사진의 예시에서 치아와랑 머핀을 한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 구분을 못했다가 지금은 진짜 저희가 눈으로 봐도 되게 비슷하게 보이는 거를 엄청 그 퍼센테이지로 딱딱딱딱 구분을 해가지고 엄청 그 사이에 빠르게 발전했더라고 구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저도 이제 이쪽에서 있는 지 한 4, 5년 정도 됐는데 매년 바뀌어요. 그리고 매년 공부할 게 쏟아지고 막 이제는 막 사람이 그 뭐 여러 가지 그림체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봐 뭐 그냥 화풍을 여러 가지를 섞어봐 하면은 그런 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도 약간 그런 AI 기술 중에 하나고 점점 많이 재미있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앱 같은 데서 막 필터 같은 것도 막 눈 잡아서 눈을 키워주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기술이 내부에 좀 있는 거거든요. 뭐 눈을 잡는다라는 게 뭐 꼭 AI 기술만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술을 좀 참고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카메라 저도 어플 중에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보통 그 이제 그 깊이 심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채로 찍히잖아요. 근데 요즘 어플을 보니까 찍은 다음에 심도를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잡혀 있다가 여기를 클릭하면은 저기 뒤가 포커스가 잡히고 그게 한 사진 안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상에서도 되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게 그런 것도 다 어쩐 일종의 데이터를 분석이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활용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 내부적으로는 되게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응용을 한 작업일 수 있죠. 되게 그래서 이미지는 좀 그래도 쉬운 편인데 영상에서 하는 건 되게 많이 어려운 건데 이제는 해내고 있고 막 최근에는 뭐 사진 찍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만화 캐릭터로 바꿔주고 막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서 저는 그냥 이제 기술자니까 뒤에서 저게 뭐가 들어갔을까 어떤 기술을 썼을까 막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거는 AI 쪽이고 뭐 회사에서는 통계 같은 것들을 많이 써가지고 통계적으로 뭐 유의미하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많이 해서 통계적 모델링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직책보다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정말 예를 들면 막 노가다를 내가 해서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거를 성공 법칙을 딱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물론 그게 뭐 100%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회사 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면 그래도 해볼만 하겠네요. 그래서 베팅하고 그래서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했다면 왜 그랬는지 다시 분석해서 다시 더 나아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리나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점점 더 중요한 직업이 될 것 같은 게 예전에는 이제 노동 사회였지만 지금 완전 정보 사회로 들어서면서 완전 정보가
제일 중요한 무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이제 제일 그게 달린 거라. 그래서 한 5, 6년 전만 해도 한 막 2014년 이때쯤만 해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뜬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뭐 빅데이터 이런 거 공부해야 된다 해서 언론사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언론사 이제 있으면서도 뭔가 이런 거 공부해보면 좋겠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 5, 6년 사이에 엄청나게 그 격차가 커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데이터 마이닝 공부했던 사람과 지금의 이제 그런 사람과 달라지는 거니까 좀 미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 직업에 대한 전망은? 저는 전망은 점점 더 데이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반대로 역설로 모든 게 자동화가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자동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활용할 부분이 아직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되게 뭐 기획자를 하시거나 마케터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만 섞어가지고 자기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아시면은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은 데이터가 막 오잖아요. 최근 방문자 몇 명이고 뭐 네. 몇 분까지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자기의 직군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데이터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꼭 아니어도 모든 분들에게 데이터는 꼭 필요하니까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갑자기 또 뽐뿌가 오네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네. 그러면은 띵동 테크트렌드 1분 정리 후 오늘의 2부로 찾아올게요. 2부에는 밀레니얼, Z세대를 파헤치는 시간 김가연의 MZ 다이어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주파수 고정. 잠시 후 만나요. 오늘의 테크 트렌드 1분 정리.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시를 쓰는 시대? 지난 5월 실리콘밸리의 AI 연구기업 오픈AI가 논문으로 공개했던 인공지능 시스템 GPT-3.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API가 일부 관계자들에게 베타 버전으로 공개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글을 쓰는 데 특화됐는데요. 간단한 이력을 말해주면 세부 설명까지 달아서 이력서를 작성해주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도 있다고 해요. 평범한 문장을 낚시성 기사 제목으로 바꾸거나 유명인에 대한 시를 그럴싸하게 작성했습니다. 게다가 줄글 설명에 따라 간단한 홈페이지나 앱을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다고 해요. 마치 핸드폰에서 자주 쓰는 단어를 알아서 제안하는 자동 완성 기능과 비슷한데 이걸 인공지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해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다고 말할 순 없어요. 인공지능은 사람의 업무를 돕는 어시스트 역할을 주로 맡을 겁니다. 다만 GPT-3로 인해 다시금 개발자가 코딩하지 않는 노코딩의 시대, 일자리에 지각 변동이 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요즘 애들이 전하는 테크 트렌드 소식 유즈앤더시티. 방금 전해드린 트렌드 1분 정리, 나너님과 성윤님이 보시기엔 어땠나요? 저는 이제 GPT-3가 나오는 걸 보고 되게 신기하다라고 하다가 네. 충격이다라고 약간 신기와 충격을 넘어섰는데요. 충격과 공포. 약간 이제 내 일자리가 진짜 위협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나도 그러면 개발을 더 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서 앞으로가 되게 신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했고 저는 또 재미있게 봤던 GPT 사례가 이메일 작성할 때 되게 회사에서 그 격식을 차리잖아요. 네. 근데 막 핵심 내용만 작성해서 이날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격식 차리는 내용을 채워서 만들어주는 너무 좋다. 너무 편한데요? 그런 예제가 회사에 있으면 그냥 그런 거 쓰면 되는 거고 또 약간 막 그 짤 같은 거 있잖아요. 밈이라고 많이 하는데 짤 같은 경우도 나 이런 상황에서 뭘 원해 이러면 딱 그거에 맞는 기프 같은 거 딱 추천해 주는 것도 봐서 와 이런 거 정말 활성화되면 아주 재미있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모든 걸 그러면 입으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는 약간 거예요? 음성어 처리하는 뭐 그런 것들이 더 발전을 해야겠지만 그런 거랑 이제 자연어랑 더 매칭이 잘 되면은 이제는 그 말로도 이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지 않을까? 계속 기대되는 모델이었어요. 저도 충격이었고 이런 거 계속 더 나오면 공부할 건 저 입장에서는 많아지지만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저도 논문 계속 보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와. 개발자들이 그럼 일자리도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또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하긴 하니까. 그걸 또 만드는 사람들이 또 창업을 하거나 뭔가 솔루션을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음. 무언가를 생기면 항상 그걸로 잘 응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네. 수요는 계속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쯤 되면 저희가 엑셀 쓰는 것처럼 스프레드시트 쓰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끔 네.
나와 있는. 지금도 너무 약간 좋겠다. 예. 아 지금도 비슷한 게 있나요? 스프레드시트에서 막 그런 거 해보는 샘플도 있었어요. GPT-3를 스프레드시트에 써서 무언가 만드는 거를 막 시도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스프레드시트까지 가면 이제 진짜 쉬워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래서 뭐 되게 양면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일할 때 저희가 그 소속된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막 여러 명 있는데 그분들의 컨텐츠의 추이를 이렇게 계속 매번 이제 수기로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 늘어난 팔로워 수나 좋아요 수나 이런 거를 다 하는데 다 수기로. 예를 들어 이제 그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있는 소속된 크리에이터가 8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 걸 매번 하는 게 되게 일종의 노가다하고 번거로운데 그런 것들을 그냥 입으로 예를 들어 1번부터 뭐 크리에이터 80번까지 좋아요 수 한 번에 다 뭐 분석해줘 하면 이렇게 뚜루루룩 나오고 뭐 이런 게 그건 충분히 되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약간 지금 만들려고 해도 그냥 그래요?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만들 수 있는데 그쵸. 말로 하는 네, 거보다는 예. 그거는 지금 GPT-3가 나중에 더 발전하면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입으로 되면 진짜 우와. 진짜 아니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코딩 한번 배우셔도 프로그래밍 같은 거 살짝 배우셔도 가능한 그런 건가요? 저희 코딩 학원 끊으러 갈까요? 도전.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자비스, 그 인공지능 자비스 같은 역할을 나중에 할 수 있겠네요. 약간 나 이거 해줘 이러고 그런 게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사실 GPT-3라고 하면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이걸 최대한 문과 출신 개발자인 성윤님이 GPT-3가 뭔지 간단하게 조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GPT-3가 설명하는 건 되게 저도 어렵긴 하거든요. 그 논문에 대한 걸 다 못 봐서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인공지능이 갈 만큼 가고 있다라는 걸 입증해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발전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생각보다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발전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해도 어려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도구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막 이론 같은 거 말씀드리면 되게 머리가 아플 테니까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구가 점점 생기고 있고 그게 나중에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파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큰 그림, 핵심만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네요. 좋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GPT-3가 상용화가 돼서 저희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2부로 넘어가 볼게요. 뉴제너스티 2부는 바로 김가연의 MZ 다이어리, 밀레니얼과 Z세대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요즘 애들이 사는 법을 속속들이 파헤친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밀레니얼 Z세대 특유의 디지털 캠프파이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캠프파이어라고 하는데 어떻게 뭐 디지털이 붙는 걸까요? 네, Z세대 중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친구끼리 혹은 내가 자주 보는 띵동이나 너튜브 채널에서 나아가 내 관심사나 취향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활동이 더 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SNS의 피로감이 한몫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캠프파이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나노님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캠프파이어라고 하면은 뭔가 어떤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끼리 뭐 MT를 가거나 OT를 가서 마지막 날에 뭔가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말 그대로 불을 지펴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못했던 말도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래서 저는 디지털 캠프파이어라고 했을 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디지털 이미지를 이렇게 다 날려버리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전혀 그런 거랑 관련 없는 거더라고요. 네, 필요 없는 기억, 원치 않는 디지털 기억들을 삭제한다. 이제 불이 떠오르니까. 떠오르니까. 네, 불이 떠오르니까 다 태워버린다. 네. 디지털 장의사 같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마 또 캠프파이어가 또 친구들끼리 되게 속 얘기하고 그쵸. 도란노란 이런 어떤 커뮤니티의 그런 끈끈함을 이렇게 더 끈끈하게 만들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성윤님은 이 단어 보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캠프파이어라고 해서 되게 그냥 같이 모여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조금 맞는 의미인 것 같고 저는 좀 더 캠프파이어라고 해서 진짜 따뜻하고 정 넘친 그런 어렸을 때 막 하다가 엄마 기억 생각해보세요 이러면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커뮤니티 활동도 되게 끈끈하고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요새 좋은 것 같고 저도 커뮤니티 같은 걸 몇 개 운영하고 있어서 되게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게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더 사람들과 떨어지니까 동시에 또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끈끈하게 같이 하고 싶은 그런 흐름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어렸을 때 싸땡월드라고 그게 정말 대표적인 그쵸. 디지털 캠프파이어의 사례가 아닌가. 왜냐면 정말 그건 친구들끼리 그쵸. 일촌을 맺잖아요. 그쵸. 남들은 볼 수 없고. 네, 정말 친구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다 그런 같이 느낌. 사실은 얼굴책도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퍼져나갔죠. 맞아요. 네, 또 디지털 캠프파이어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관심사를 모인 사람들끼리 모인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특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묘하게 개발자들의 커뮤니티 문화가 떠올랐어요. 특히 AI나 이런 개발자들의 커뮤니티는 되게 오픈소스라고 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소스 코드도 공유하고 이게 디지털 캠프파이어 묘하게 다른 듯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성현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저도 저 단어를 보고 캠프파이어를 보고 디지털 캠프파이어가 되게 커뮤니티랑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개발자 커뮤니티가 되게 좋은 게 많은 분들이 자신이 만든 자료 같은 걸 진짜 막 퍼줘요. 그냥 코드 그대로 공유 드립니다. 공유하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막 개발자 그 커뮤니티 같은데 오프라인 모임 나가면은 진짜 기술 이야기로 거의 밤샐 정도로 모두 열정이 많고 엄청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와, 전 또 놀란 게 정말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외국 영어로 된 걸 번역본을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몇십 장짜리를 하시는 분들, 공유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자발적으로요? 네, 맞아요. 무료로.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해서 왜 하냐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번역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알면 좋으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분이랑 서로 번역하고 번역 이거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 되게 주고 받고 있어요. 와, 진짜 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선행인데 선행. 네. 착한 사람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보통 그 몇십 장짜리를 논문을 만약에 하려면은 보통 평균 며칠 걸려요? 논문 같은 거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서 논문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보단 뭔가 오픈소스 같은 것들의 사용 방법을 보통 많이 번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구에 대한 진입 장벽이 영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그 시간은 내가 그 투입하고 싶은 만큼이에요. 그 끝나지 않아요.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러면 계속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보통 뭐 사람마다 번역하는 실력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막 A4 두세 장 하는데 일단 구글과 이제 뭐 파파고나 이런 것들 다 같은 번역기들을 사용해가지고 한 30분, 40분 내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능숙해져가지고 그 번역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건 맞는 것 같고 이건 틀린 것 같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번역 속도가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해요.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A4, 빠르시나요? 네. 네. 한 장 30, 40분 만에. 그래서 항상 디폴트가 번역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바꾸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 문화가 좀 딱 성현님이 보시기에는 왜 이제 개발자들끼리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해외에서부터 그런 코드나 그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해서 그 지식인 같은 존재? 약간 뭘 물어보면은 답변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엄청 큰데 그 많은 개발자들이 다 하는 말이 모든 것은 스택 오버플로우와 구글에 있다.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문화가 이제 해외 버전이 있는 거고 국내에서 이제 저희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쉬운 한국어로 이제 왔다 갔다 되니까 그러면서 더 그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정보를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공유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고 뭔가 오프라인 발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컨퍼런스 이런 게 되게 상대적으로 다른 직군에 비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개발 커뮤니티 뭐 행사 이런 거는 진짜 엄청 많아서 큰 회사들은 그것만 전담하는 직군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면 뭔가 자연스럽게 딱 만나도 온라인에서 보던 분들이니까 괜히 더 반갑고 알던 사람 같고 그런 끈끈함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래서 약간 처음 봤는데 사실 막 소셜에서 봤던 얼굴이라서 막 되게 친근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맨날 좋은 잘 올려주셔가지고 잘 보고 있어서 막 연예인이다 이렇게 볼 때도 있고 되게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성현님도 그러면 개발자들 사이에서 연예인이겠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블로그를 해서 글을 많이 컨텐츠 양산했던 사람. 겸손히 네. 직접 올리신 글들이 이렇게 막 공유돼 가는 걸 보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되게 좋죠. 그래서 저는 팀장 얘기도 썼는데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대한 내용도 했는데 그냥 구글에서 팀장 치면 한 2-3번째에 나와요. 잘 나왔다. 그래서 막 나무위키와 이제 경쟁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잘 쓰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줬구나. 그리고 되게 내용이 좀 길어요. 제가 많은 책을 보고 했던 것들을 다 좀 정리한 거라서 그런 것들 봤을 때 꼭 그 기술 내용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점점 다른 커뮤니케이션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와,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개발자 쪽으로 입문한 그런 사회 초년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커뮤니티가 있을까요? 이런 커뮤니티 괜찮다, 초년생들에게. 그 데이터 관련이나 뭐 AI 관련은 텐서플로우 코리아라고 해서 텐서플로우 KR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국내 최대 커뮤니티고요. 인원수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AI나 데이터 한다는 사람이면 그냥 무조건 저는 거기 가입하고 그냥 올라오는 글만 꾸준히 봐도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와, 완전 꿀팁. 네.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개발 전반적인 거를 원하시면은 생활 코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좀 더 크고 제네럴한데 개발적인 전반적인 내용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히 공부는 안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성현님이랑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배워두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저 약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특정 검색어에 대한 기사를 맨날 읽고 싶다 하면은 저희는 그냥 뭐 쳐가지고 검색 결과를 보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8시면 7시쯤에 한번 그런 거 정리해서 내 메일로 보내봐 이러면은 그거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사실 저는 너무 좋겠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나 기획자나 이런 직군 분들이 그 완전 찐 개발이 아니더라도 그냥 간단히 하는 걸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자동화란 단어로 있는데 업무 자동화 관련하면은 막 강의나 책도 꽤 있어요. 그런 걸로 하면은 막 그 뭐 어떤 소셜이나 아니면 뭐 홈쇼핑 같은 데서 그냥 이미지 다 긁어와서 가격 얼마인지 보고 막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나중에 진짜 엑셀 지금 하듯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학교에서 1학년 전공 필수과 상관없이 막 그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일반인도 가능한 수준의 그런 코딩인가요? 네, 처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약간 처음 그 벽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니면 지인분들이나 이제 그 개발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것까지만 넘는 것까지 도와달라 한 다음에 한 사이클만 돌면 뭔가 하나를 만들어 보면은 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케터 광고 지인들한테 코딩 배워, 코딩 프로그래밍 하자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해서 몇 명 좀 알려주고 그랬었어요.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거는 진짜 있으면 업무 효율이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다 서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면서 뭐 좋아요 수 캐칭하는 그런 것들도 다 자동화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노가다를 하고 있다, 반복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다 대체할 수 있는 반복 작업은 거의 다 웬만하면. 진짜 나노님 나중에 한번 누가 먼저 코딩 마스터하는지 도전 업무 효율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야기 너무 좋았던 게 성윤님이 공대 출신이거나 이제 이공계 출신이었으면 조금 더 원래 개발자가 공대들만 가는 거 아니야? 하고 많이들 좀 이렇게 포기하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텐데 또 이렇게 경영대 출신의 문과 출신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개발자가 되신 거니까 되게 이 방송에 듣는 많은 분들이 조금 꿈을 꿔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성윤님이 뭔가 개발자를 꿈꾸고 있는 문과생 친구들, 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멋있기 때문에 도전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걸 뭔가 해서 잘 안 돼. 그게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무언가 시도한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도하시면서 어려우면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 같은 게 되게 활발하니까 그런 질문을 잘 올리시면서 한 사이클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성공해본 뭐 작게나마 무언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면 그게 재밌거든요. 뭔가 눈에 바로 보여요. 내가 만든 게 뭘 가져오네? 자동화를 하네?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더 열심히 재밌게 할 수 있는 작은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 멋진 거 막 엄청 화려하거나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거 하나부터 내가 필요한 거, 내 삶 주위에서 뭔가 해볼까?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좋은 말씀. 명언인데요, 거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게 벌써 끝나갈 시간이 됐어요. 오늘 방송 어땠는지 소감이 궁금합니다. 특히 오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네. 늘 좋은 컨텐츠를 공유해주신 성윤님의 소감이 듣고 싶어요. 정말 저는 이제 이런 그 영상 컨텐츠나 글 컨텐츠는 많이 했는데 이제 목소리로만 나타나는 그런 컨텐츠는 되게 생소한데 이런 것들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고 뭔가 이 음성으로만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저도 이런 것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 저희의 향후 고정 게스트. 딱 좋은데요. 네. 딱 좋은데. 나노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이렇게 요즘에 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 약간 원치 않는 정보까지 저희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거에 피로도가 되게 심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걸 얼마나 필터링 할 수 있느냐가 제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업무의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코딩을 빨리 배워야 되나. 바로 책 추천, 뭐 강의 추천. 예, 되게 입문서 이런 거를 한번 추천 받아서 저희 좀 기본적인 한번 배워. 저 저번 주에도 지인분에게 드려가지고 저는 이제 이 강의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 다. 그 정도. 그래요. 와, 다음에 한번 진짜. 입문자용 추천 그걸로 한번 또 게스트로 모셔야겠네요. 와,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개발이나 개발자라는 영역이 굉장히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윤님 통해서 되게 뭔가 우리도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 들었고 네 그리고 정말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해가는 거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좀 똑똑하게 대응을 해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8월 26일 수요일 뉴즈앤더시티 마칠게요. 찐이가 작가로 수고해줬고요. 저는 뉴즈의 가연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나너였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성은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반가웠어요. 굿나잇.